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하고 같이 우리가 파생 상품의 기초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본 강좌는 이 기초 강의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파생 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어도요. 여러분들이 되게 공부를 하다 보면 용어를 몰라서 또는 세세한 용어까지 수업 시간에 다 이렇게 수업을 할 때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꿍꿍 앓면서 남한테 물어보기도 좀 창피하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는 거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개선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그렇더라도 역시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어렵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좀 쉽게 이렇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여러분들도 파생 상품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 우리 강의는 7개의 강의로 쪼개서 우리가 그 수업을 할 거고요. 각 강의마다 중요한 핵심 개념들을 짚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는 조금 긴장을 푸는 의미에서 파생 상품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에 거래 관련된 용어 위주로 우리 첫 번째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전달하려고 하는 거는 이 derivatives라고 하는 파생 상품과 이 originals라고 하는 이 본원 상품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파생 상품이라고 하면 영어로 derivatives라고 합니다. 우리가 파생 상품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파생 상품이란 말 자체, 이 용어 자체에 이게 들어있지만 파생이란 말이 무엇인가에서 파생되었다는 거니까 그 파생된 원천이 어디냐, 이게 중요한데 그 원천이 바로 오리지널스입니다. 이게 바로 원본 계약,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파생 상품이고 이게 원본 상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파생 상품은 특징이 뭐냐면 반드시 파생 상품 그 계약 자체로는 가치가 없습니다. 파생 상품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고요. 원본 가치인 오리지널스의 변화에 따라서 파생 계약, 파생 상품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파생 상품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derivatives, 파생 상품과 원본 계약인 오리지널스하고 요 차이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파생 상품 공부하니까 파생 상품이 어떤 건지 알아야죠. 기초자산의 가격에 의해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계약인데요. 여기서 바로 기초자산이 바로 오리지널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죠. 가장 쉽게 예를 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런 계약을 하기로 합시다. 내일 비가 오면 내가 A가 B한테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주는 걸로 해요. 내일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A가 B한테 10,000원을 받는 걸로 하자. 이런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하죠. 현재 시점에서 이런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한다면 이 계약 자체는 이 계약 자체 가지고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계약 자체로 A가 10,000원을 받느냐, 10,000원을 주느냐, 즉 이익이 발생하느냐, 손실이 발생하느냐는 이 계약 자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B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내일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죠. 파생계약은요, 파생상품은 기초자산, 즉 원본의 상태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돼요. 원본의 상태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채권이나 주식처럼 가치를 결정하는 원리로서 할인 방식, 예를 들어서 채권 같은 경우에 가치를 산정한다든가 주식의 가치를 산정한다고 할 때 채권의 가치 산정은 되게 어떻게 합니까? 되게 채권은 이자가 있잖아요. 쿠폰이 있잖아요. 쿠폰하고 마지막에 받는 미래 원금을 1 플러스 R에 N승으로 할인한다든지 이걸 다 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식도 미래 발생하는 배당금이 있다. 만약에 이게 연구기업이라고 한다면 미래 예상 배당금을 요구 수익률의 성장률을 뺀 만큼으로 나눠주는 이런 방식으로 현재 가치를 구한다. 전부 다 뭐냐면 미래 가치가 여기 정해져 있죠. 여기 미래 가치가 정해져 있죠. 주식의 경우에는 배당의 형태로, 그 다음에 채권의 경우에는 이자나 원금의 형태로 미래 가치가 정해져 있는 것을 할인율로 할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현재 가치로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파생상품은 미래 가치가 고정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파생상품 미래 가치가 이게 고정돼 있냐고. 이게 고정돼 있습니까?
고정되어 있는 게 없단 말이죠. 이런 게. 파생상품은 미래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없고 무엇에 의해서 이 가치가 결정되는 거야. 이게. 가치가 결정되는 건 바로 유동적인 오리지널스, 즉 원본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방식도 매우 독특한데 이 독특한 방식이 바로 만기손익이라고 하는 페이오프라는 방식입니다. 청산 방식으로 페이오프 방식으로 가치가 결정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물 그래프 같은 걸 그릴 때 우리가 그래프를 아는 거는 이제 다 뒤에 시간에 하겠지만 기초자산의 가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볼 때 항상 횡축은 기초자산의 가치, 종축은 이익, 손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자산 가치가 오르면 이걸 중심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행사가격 또는 기준가격이라고 하면 여기 이게 뭐 주식이다 그러면 주식 10,000원짜리 주식에 대하여 10,000원보다 높아지면 내가 이익이 발생하고 떨어지면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그리면 선물을 매수한 포지션이고 거꾸로 되면 선물을 매도한 포지션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손익을 그 파생상품의 가치는 원본 가치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된다. 이때 원본은 기초자산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파생상품은 크게 어디서 거래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둘로 나눕니다. 장소 개념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장외 파생상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장내 파생상품이 있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죠. 장외 파생상품의 대표적인 건 선도계약입니다. 선도를 영어로 포워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스왑이 있습니다. 스왑이 있는데 스왑은 이렇게 쓰죠. 자, 그 다음에 옵션이 있는데 옵션은 장외 옵션입니다. 옵션. 원래 상품으로서의 옵션은 S를 붙여줍니다. 금융상품으로서의 옵션은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쓰죠. 근데 자, 그 다음에 장내 파생상품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선물입니다. 선물은 100%입니다. 선물은 영어로 futures라고 합니다. 이것도 S를 붙여줍니다. S 안 붙이면 그냥 미래라는 뜻이에요. back to the future 할 때 future고요. S를 붙여줘야 상품으로서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죠. economic 하면 경제적이죠. 근데 economics 하면은 S 붙여주면 뭐예요? 요거는 경제학입니다. 그러니까 S에 따라서 의미가 좀 더 전문적인 의미가 나타나는 게 있죠. 이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future 그러면 그냥 미래예요. 근데 futures 해야 선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옵션입니다. 옵션인데 여기서 말하는 옵션은 이제 장내 옵션이죠. 옵션도 역시 금융상품으로서 옵션은 S를 붙여줘야 돼요. 근데 여기 옵션은 두 군데 다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게 장내 옵션도 있고 장외 옵션도 있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내하고 장외 파생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미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외 파생 상품은 1대1 상대 매매라는 거예요. 여기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다 그러면 시장에서 금융기관에 가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이 거래 해줄 사람 있나 한번 찾아주시오. 뭐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은행이 중간에서 전 세계 전산망이 연결돼 있어요. 만약에 금리 수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선물한 계약을 한다 그러면 거래 상대방을 찾아요. 그러면 다 있어요. 전산망에. 그러면 마침 거래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네요. 매도 포지션 하는 사람. 당신 매수하는데 거래 상대방으로 매도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만난다고 해서 장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집단적인 거래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거래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개별적으로 거래 상대방을 찾아서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장외라는 표현을 쓰는 것 뿐이지 장외를 다른 말로 OTC라고 그래요. OTC, 오버 더 카운터. 오버 더 카운터는 되게 오버 더 카운터 드럭이라는 말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을 미국에서는 OTC 드럭 또는 OTC 메디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카운터 바깥에서 거래하는 것. 카운터 너머에서 거래하는 것. 뭐 이걸 OTC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장외 거래를 OTC라고 그래요. 그냥 OTC 거래라고 합니다. 장외 파생상품 거래는 이렇게 알아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1대1로 만나서 다양하게 계약 조건을 협의해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죠. 이렇게 1대1로 만나다 보니까 계약 내용이나 조건이 매우 자유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얘네들 거래는 이게 고스톱 거래예요. 고스톱. 여러분들 고스톱 쳐봤잖아요. 명절 때 되면 식구들 만나가지고 고스톱 치잖아요. 또는 아는 사람들 몇 사람 만나면 고스톱 치잖아요. 이게 맞고하고 비슷한 거예요. 맞고.
고스톱. 그러면 서로 고스톱은 서로 칠 때 서로 합의만 하면 다양한 룰이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싹쓰리, 판쓰리 한다. 그러면 P 2장이 아니라 우린 3장으로 합시다. 오케이 하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 다음에 뭐 피박 하면은 우린 2배로 하는데 보통 2배로 하는데 그냥 3배로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그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계약 형태라 룰이 존재하죠. 그 대신 무슨 문제들 존재하죠? 만약에 한쪽으로 어떤 사람이 흔들고 피박에 광박에 왕창 점수가 나는 상황이야. 그러면 도저히 이건 거래 상대방 그 치는 상대방이 도저히 감당을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고스톱 판에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어떻게 하면 되죠? 엎어버려요. 고스톱 그냥 엎어버려. 그냥 담요 그냥 엎어버려요. 이렇게 거래 상대방이 거래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 이 전문용어로 깽판 칠 가능성. 이걸 신용위험이라고 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거래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한 아주 전문화된 거래소, 이걸 엑스체인지라고 그래요. 거래소를 만들고 이 거래소를 매개로 해서 이렇게 매도자와 매수자가 주문을 하고 집단적인 주문을 하고 여기서 로직화된 거래 규칙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거래를 성사시키는 이런 시장 거래 방식이 나타나는데 이 거래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표준화된 거래 고가를 하고 요거에 따라서 거래를 하고 또 이 거래소의 가장 큰 특징은 서로 양 상대방이 증거금을 내놔야 돼요. 증거금. 왜냐하면 어느 한쪽으로 돈이 한쪽 사람이 너무 따고 한쪽 사람이 너무 잃는다 그러면 고스톱 치는 방식으로 확 뒤집으면 안 되니까 서로 증거금을 갖다 놓고 어떻게 돼요? 일일 정산합니다. 하루 단위로 이익이나 손실을 이렇게 계좌의 손실이나 이익을 서로 떠넘기는 거예요. 하루 단위로 이렇게 일일 정산, 증거금을 놓고 일일 정산하면 중간에 손해본다고 해서 도망가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행을, 계약을 강행시키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거, 이게 장내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장내거래의 핵심은 바로 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거래다. 또는 증거금이나 일일 정산을 하는 시스템으로 청산소를 운용하면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다라고 하는 게 장내 파생 상품의 특징이죠. 장내 거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 이런 장외 거래의 경우엔 거래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있죠. 나하고 거래하는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있잖아. 그죠? 어떤 사람이 어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돈을 꿔줬다. 그럼 돈 꿔준 사람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장내는 몰라요. 장내는 예를 들어서 돈을 꿔주는데 은행을 통해서 꿔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은행에다 돈을 예금을 했어요. 그럼 은행은 제가 예금한 돈을 누구인가 대출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출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돈을 맡긴 제가 은행 가가지고 제가 돈을 맡겼는데 이거 누구한테 대출해줬습니까? 내가 좀 알고 싶은데요. 그럼 알려줘요? 알려줄 수도 없어요. 은행은. 그죠? 은행은 그냥 자금 중개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때 이 거래 상대방들은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선물을 매수했다 그러면 누군가 매도를 했다. 거래 상대방이 매도를 했다는 건데 이 매수자가 나한테 매도한 사람은 알 수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왜? 집단적으로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 위험도 없어요. 돈 떼먹고 도망갈 위험도 없고. 이렇게 표준화 그리고 아주 규칙을 딱 정해가지고 표준화시킨 그런 형태로 이런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을 장내 파생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장외하고 장내하고 특징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 생각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생 상품의 경우에 장소적 개념으로 이렇게 장외와 장내 파생 상품을 나눈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파생 상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장외에서는 선도 그리고 장내 파생 상품으로 선물이 있는데 이 두 개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지금부터 이걸 비교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있잖아요. 선도거래의 대응되는 말은 뭘까요? 선도거래의 반대말, 뭐 또 대응되는 말 하면 선물거래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선도거래가 이만큼 있다 그러면 선물거래가 이만큼이에요. 사실상 선도하고 선물은 거래 구조가 똑같아요.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하나도 안 틀려요. 똑같아요. 손익구조, 거래구조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만 선도는 장외고 선물은 장내다. 이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도와 선물이 반대되고 대응된다 이러면 안 돼요. 선도와 선물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거의 비슷한데 그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거래되느냐 그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선도에 대응되는 말은 뭐냐? 선도거래에 대응되는 말은 현물거래예요. 그러니까
선도거래에 대응되는 말은 현물거래라고.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T0 시점에 어떤 사람이 A 주식을 사기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 계약을 하면 돈을 주고 주식을 받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실물인수도 또는 결제라고 그래. 결제. 그래서 T 시점에서 계약을 하고, 야, 너 주식 나한테 팔어. 그래서 내가 10,000원 줄게. 그 10,000원을 주고 그 사람이 좋아. 그래서 주식을 받잖아요. 돈을 주고 주식을 받는 걸 우리는 실물인수도. 물건 측면에서 보면 실물이 넘어오는 거니까 내가 물건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인수도고, 화폐가 넘어가는 측면에서 보면 결제예요. 그래서 결제라고 부르든 인수도로 부르든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거래가 청산이 된 거예요. 돈을 주고 물건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권리 의무 관계는 없죠. 이런 걸 청산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계약과 결제가 동시에 일어나면 이걸 현물거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분리가 돼서요. 계약은 현재 시점에서 하고 결제는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 T1 시점.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뭐 1년이다 그러면 1년, 뭐 6개월이다 그러면 6개월 이렇게 나중 시점에서 이 결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요거를 뭐라고 그래요? 선도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선도 안에는 선물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선도거래다 이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내가 A 주식을 1년 후 10,000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하기로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경우에 1년 후에 10,000원을 매입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일종의 선도계약인데 선도계약으로 했다고 가정해요. 선도계약의 경우에 만약에 1년 후에 상황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15,000원이 되었다. 이 주식이 15,000원이 되면 자 15,000원짜리를 10,000원에 사기로 했으니까 5,000원 이익이에요. 5,000원 이익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8,000원이 되었다. 8,000원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건 손실이 2,000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기 시점에 기초자산의 가격에 의해서 요 계약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지. 이 계약 자체는 A 주식 1년 후에 10,000원 매입했다. 이 계약 자체는 기초자산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자체는 뭐야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A 주식이라고 하는 기초자산 또는 오리지널 즉 원본 계약이 원본 상품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5,000원 벌 수도 있고 2,000원 손실이 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계약이 파생계약이고 대표적인 파생계약으로서 거래소를 중개하지 않고 1대1로 거래하면 이 선도계약이 이게 장외 파생상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이해를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선도계약의 형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선도계약의 경우에 마지막에 가가지고 거래 이행을 안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일방적으로 한쪽이 손해를 보는 사람이 배째라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표준화시킨 계약 또는 거래 이행을 강행시키는 계약 형태로 나온 게 바로 선물계약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선물의 경우에는 요거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걸 1년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기 편하게 5일 후로 보겠습니다. 5일 후에 여기 보겠습니다. 그러면 선물의 경우에는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래소 시스템에요. 5일짜리가 1일, 2일, 3일, 4일, 5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플러스가 5개가 잡힙니다. 이렇게 잡힙니다. 트레이딩 머신에 잡힙니다. 잡히면 이때 10,000원에 매입하기로 했는데 자 첫째 날에 이게 주식이 얼마가 됐냐면 12,000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10,000원에 매입하기로 했는데 12,000원이 됐잖아요. 그럼 10,000원에 매입하기로 했잖아. 그럼 그 차이인 2,000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내 통장으로 들어와요. 이걸 일일정산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다음날 이게 주식이 뭐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봅시다. 9,000원이 됐어요. 9,000원이 됐으면 12,000원에서 9,000원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12,000원에서 9,000원이 됐으니까 3,000원 손실이 났죠? 3,000원이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에 얼마가 됐냐면 10,000원이 되었어요. 10,000원이 됐으면 다시 올랐죠? 올랐어요. 얼마가 올랐어요? 1,000원 올랐죠. 1,000원. 1,000원이 내 통장으로 들어와요. 그랬다가 나중에 얼마가 되냐면 11,000원이 되었어요. 11,000원이 됐으면 거꾸로 이렇게 1,000원에서 11,000원이 됐으니까 1,000원 더 올랐죠. 그러면 이익이 발생했으니까 내 통장에 1,000원이 들어와요. 그 다음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9,000원이 되었어요. 9,000원이 되었어요. 그럼 11,000원에서 9,000원이 됐으니까 2,000원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내 통장에서 2,000원이 빠져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11,000원에서 9,000원 됐으니까 2,000원 빠져나가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이때 자 첫날 2,000원 3,000원 1,000원 1,000원 마이너스 2,000원 이렇게 됐죠. 그럼 얼마가 되죠?
여기서 12,000원에서 9,000원 됐으니까 마이너스 3,000원. 그 다음에 9,000원 1,000원. 그 다음에 1,000원에서 11,000원. 그 다음에 11,000원에서 9,000원이 마이너스 2,000원이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3,000, 마이너스 2,000이니까 여기서 뭐예요? 2,000, 마이너스 5,000. 그 다음에 2,000, 1,000, 1,000이니까 4,000, 플러스 4,000. 그래서 플러스 4,000하고 마이너스 5,000 하면 마이너스 1,000원이죠. 그러니까 선물 거래 최종적으로 매일매일 정산이 되는데 만기까지 5일 딱 끝나고 나서 정산해 보니까 결국 이 선물 매수한 사람은 결국 마이너스 1,000원, 1,000원의 손실을 봤네요. 그죠? 1,000원 손실 봤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선도 거래하고 선물 거래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도 거래는 지금 현재 시점에 10,000원에 매입하기로 해서 5일 후에 10,000원에 매입하기로 한 계약이니까 이건 선도 거래는 이 중간에 정산을 안 해요. 일일 정산을 안 하고 만기 때 딱 나가지고 9,000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10,000원에 매입하기로 한 사람은 10,000원짜리가 9,000원이 되었으니까 9,000원짜리를 10,000원에 사야 되잖아. 그러니까 당장 1,000원이 손실이죠.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가면 선도 거래를 했던 선물 거래를 했던 어쨌든 궁극적으로 끝까지 만기까지만 가면 얻는 손익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선물 거래는 이게 5일짜리 만기가 5일이라도 하루하루씩 정산을 한다. 1일 정산을 한다. 이게 특징이죠. 그러면 이게 뭐가 좋으냐면 선물 거래의 경우엔 중간에 선도 거래의 경우에 한번 계약을 하면 5일로까지 무조건 가야 된다. 만기에 가가지고 만기 가서 끝까지 가서 청산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선물의 경우에는 이게 만기까지 안 가도 돼요. 예를 들어서 1일, 2일, 3일, 4일, 5일 있다 그러면 일단 내가 5일 만기 5일 후에 10,000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했다. 선물을 매입했다. 그러면 5일짜리 이렇게 플러스로 5일 동안에 1일 정산하는 포지션이 딱 잡혀요. 그런데 내가 3일 정도까지 했다가 이거 못하겠다. 어? 앞으로 주가가 안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중간에서 빠져나와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빠져나와야겠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계약을 없애버립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요때 3일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5일까지 안 가겠다. 나 중간에 이제 청산하고 나와야 되겠다. 이 선물 계약에서 빠져나와야겠다. 그러면 이 계약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요 계약과 반대되는 포지션을 계약을 다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매수 계약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 매수 주문을 걸었으니까 이게 매도 주문을 이틀짜리 매도 주문을 하면 여기서 이게 제껴지는 거죠. 없어져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 시장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래 제도를 뭐라고 그래요? 반대 매매 제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반대 매매 제도. 아시겠죠? 반대 매매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게 특징이죠. 근데 선도의 경우에는 반대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A 주식을 5일 후에 10,000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그러면 5일까지 가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리고 중간에 청산해서 나오려고 해도 이걸 누가 사줄 사람이 없어요. 왜? 선도 거래는 1대1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서 거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도거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도거래 같은 거는 장외 파생 상품이니까 이런 거는 고스톱 치는 거하고 맞고스톱 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선물 같은 거는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누군지 알 필요도 없고요. 언제든지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 물량을 내 계약을 넘길 수가 있단 말이죠. 이 카지노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카지노 가면 언제든지 도박할 나하고 게임을 할 사람이 항상 존재한단 말이죠. 그리고 카지노에서는 뭐 돈을 걸 때 돈을 내 맘대로 거는 게 아니에요. 나 1,500원 걸게. 1,550원 걸게. 1,565원 걸게. 이렇게 안 돼요. 안 되고 표준화된 칩을 사야 돼. 돈을 직접 거는 게 아니라 칩을 사는단 말이에요. 칩의 단위가 따로 있다며요. 그 단위대로 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표준화돼 있고 표준화된 거래 하에서 자유롭게 들어왔다 나갔다가 자유롭다 이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계약에 들어갈 때 나올 때 자유롭다. 그래서 되게 나올 때 반대 매매로 청산하는 거야. 내가 선물 매도 주문으로 들어갔다. 그 중간에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매수 주문을 하면 이게 없어져서 청산돼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반대 매매로 역시 쉽게 시장을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다 이거죠.